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정치권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가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휴가를 저도에서 보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지난해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원래는 그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그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휴가라고는 하지만 하반기 전국 구상이라 아주 큰 숙제를 앓고 있는 것이 아마 윤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노동일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이 갖는 그 휴가 동안에 전국을 풀 숙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대통령들 여름 휴가 가면 뭐 대개 뭐 개각 구상 되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또 뭐 지금 8.15가 이제 임박해 있으니까 그렇죠. 8.15 뭐 사면 복권 누구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전국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 생생하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매일 언론을 만나셨잖아요. 예. 그게 여러 가지 뭐 또 일 때문에 어그러지긴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언론을 전혀 안 만나시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말은 참모회의, 이거 국무회의 이런 데에서만 간접적으로 전해지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직접 국민을 만나겠다 얘기하셨고 참모대에 숨지 않겠다 얘기하셨고 예. 근데 지금 언론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국 운영이 좀 맞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과의 관계가 지금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해도 좋은 건가 하는 쪽에 조금 근본적인 생각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조금 야당과의 관계, 전체적인 정국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점에 조금 더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제 원형인 미국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뭐 하원 의장이 하원 원내대표 만나서 막 협상하잖아요. 이럴 때 직접 만나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대통령의 국민 통합적 지위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정국 운영을 해주실 것을 조금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2차 개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난번에 좀 더 큰 폭의 개각이 있을 거로 예상했지만 축소돼가지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후속 개각 작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론대로 부처로는 뭐 산업자원부랑 과학기술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준복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 노동일 주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통령의 휴가 후에 메시지는 일종의 대나무 마디 같은 겁니다. 대나무 마디? 예,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쭉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좋은 어떤 계기로 삼으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전국의 큰 국정 어젠다, 경제 민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권에 던지는 큰 비전과 어젠다를 세팅해서 오셔서 던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휴가 장소가 지금 거제도에 저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통령도 갔던 곳.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기를 택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장소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대통령이 어디 일반 휴양지, 뭐 제주도라든지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민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특별한 무슨 대통령 별장이라는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휴가지에 가서 호텔을 뭐 또는 뭐 콘도라든지 이런 데를 한다면
상당히 휴가지 오신 분들이 민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경호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보다는 호젓한 곳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휴가지, 대통령은 저희가 한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미국에서도 뭐 캠프 데이비드 이러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거기에 초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뭐 일반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점에서도 뭐 대통령 휴양지라는 의미가 있는 저도를 만나는 가신 것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광복절 특사 명단을 놓고도 이제 대통령의 고심이 아주 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는데 여러 인물들의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네. 우리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가능할까?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뭐 안종범 전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최지성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뭐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특사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시혜적이거나 특혜적인 특사는 저는 별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사 자체도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담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게 민생이든 경제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통합의 메시지든 네. 그런 것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걸 먼저 고민하시고 그 후에 거기에 맞는 인물이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시되 네. 뭐 리스트에 특별하게 그게 큰 의미가 없다면 굳이 특사는 안 하셔도 국민들은 오히려 더 박수를 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사 부분에 대해서. 글쎄 가능한 뭐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뭐 예전에 뭐 왕의 은사권의 잔재다. 그래가지고 뭐 행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얘기하지만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면해주는 그런 거는 저는 많이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 이제 무슨 처벌 기록이 남아가지고 새로운 행보에 뭐 걸림돌이 되거나 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자유롭게 뭐 특히 기업인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어떤 그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새로운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방이 거듭되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도 나란히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 휴가 기간에 기본소득 비판이란 책을 읽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본소득 비판 이러니까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하죠. 뭐 이재명 그 지금 민주당 대표가 네. 뭐 기본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기본 소득, 기본 주택, 심지어 기본 대출까지 얘기하는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뭐 주장의 뭐 허구성이랄까 또 비판 논리 이런 것들을 좀 뭐 완성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일 텐데 저는 그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당 대표라면. 그런 어떤 야당에 대한 안티테제, 반 논리로서가 아니라 예. 뭔가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비전 이걸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읽으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여당 대표로서 어떤 국민들이 보고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걸 휴가 중에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성 발언이 좀 파장을 낳고 있죠. 먼저 어떤 발언인지를 듣고 오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김 위원장의 말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날이 적은 어르신들보다 살날이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이들의 투표권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발언 저 단어 선택과 이런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비판 자체가 필요 없는 어이없는 말 같긴 한데요. 예. 제가 혹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귀를 보세요. 세금 많이 내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훨씬 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많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면 어떻습니까? 훨씬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낸 분들은 네. 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많잖아요. 예. 예전에 저 보통 평등 선거가 정립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네.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세금 내는 사람, 재산 소유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줬어요. 네.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큰 비판이 가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고 지금 그때 1인 1표제에서는 어쩔 수 없다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 얘기하는데 그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이없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저 얘기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들이 한 얘기를 자기는 합리적이 공감했다 얘기하는데 본인의 인식이 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유치한 인식밖에 안 된다. 예. 그리고 야당 무슨 혁신위원장인데 야당 혁신위원장이 뭐하러 저런 얘기를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나요? 쓸모없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예. 청년층의 정치 참여 의식을 고취하려다 저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청년의 정치 참여를 고취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그 역사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좋은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노인과 청년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노인 문제, 여성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군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저런 얘기를 뭔가 모두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면 왜 굳이 해서 한쪽의 비판을 사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 삶이 굉장히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안정적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세대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제도에 직접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역설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굳이 왜 예? 그 생명의 그 길이의 차이로 그리고 본인이 신도 아니잖아요. 네. 신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30대고 다른 분이 40대인데 이 10년 상간이 예. 표 차이를 만든다? 10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일찍 돌아가시라는 법이 있나요? 그걸 누가 알죠? 예? 신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은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굳이 왜 이렇게 네. 두 번씩이나 지금 굳이 왜 했냐 이렇게 지적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8개월 앞둔 그 총선 이야기도 나오고 또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또 이재명 대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얽히면서 좀 발언 자체가 이런 발언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까? 글쎄 혁신위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많은 그 평론가들이나 관측통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계가 뻔하다. 왜냐하면 야당 체제, 현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하는 야당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뻔하다는 거죠. 보통 뭔가를 해내는 그런 어떤 위원회 이런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그런 경우는 너무 한계가 뻔하다 얘기했는데 지금 저런 위원장부터 계속 저렇게 설화를 입는 것은 그 한계를 더 뻔하게 더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위가 하려고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평가는 조금 유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종적 평가는 네. 하는 거 보면 어떤 집이 있다고 비유를 해보죠 한번. 예. 대들보와 석가래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완전히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무너져요. 지금 같은 경우 하는 것은 안에 도배하고 밖에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혁신했다. 그렇게 집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도 뻔하지만 너무 김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위원회의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 위원장 발언에서 또 이제 지적을 받는 부분이요. 이게 노인층과 청년층을 대척점에 두고서 세대 간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민주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강고하게 받고 있다면 뭐 그런 비판이 가능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30의 지지를 받고 있지도 못해요. 예. 그러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는 저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뭐가 문제인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 지난 정권을 우리는 내줘야만 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지방선거는 왜 내줘야 됐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평가해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통해서 자기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요. 혁신위원장의 임무입니다. 자기 개혁이. 네. 이게 당을 운영하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저런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의 개혁만을 중심으로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고요. 네. 지금 현 정부의 지지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별로 그렇게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못해요. 그러면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그리고 뭘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자기의 어떤 발언에 어떻게 하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자기개혁적 측면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요. 앞서 김 위원장 민주당 초선 의원들 코로나로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을 비유해서 당내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혁신위원장의 반복되는 설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혁신을 위해서 뽑았겠지만 좀 도움이 되는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차원을 조금 떠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아니 국민들이 받아봤을 때 정말 야당 혁신위원회가 뭐를 해서 야당이 혁신되겠다 이런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일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기대를. 거기다 좀 여러 가지 뭐 비위원장 되기 전부터 돈봉투 사건은 뭐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서 아마 국민들이 거기서부터 기대를 접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 그런 비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했지만 네. 비유를 듣는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서 그 본질을 깨닫는 예. 그렇게 딱 들어와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그런데 무슨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 세대 학생처럼 소통이 안 되는 코로나 세대를 겪은 그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거기다 빗대가지고 얘기하면 누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죠. 이제 좀 정치라는 건 이런 말로 하는 것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혁신위원회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